안녕하세요. 기하학이란 용어 지오메트리의 원래 의미는 접두사 지오가 나타내는 것처럼 지구의 측정에 대한 연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일부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플라톤에 이어서 묘사가 되었었던, 하지만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5개의 플라톤 다면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4개의 삼각형 면을 가진 사면체가 있었고 5개의 정다면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정사각형이 있는 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그리고 8개의 삼각형이 있는 정팔면체, 그리고 12개의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정12면체, 그리고 20개의 삼각형이 있는 정12면체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해 새길 수 있는 것은 신성한 피타고라스 수인 이 5개뿐이었으며 모든 면이 정다각형과 등각으로 이뤄진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면체, 정육면체, 그리고 팔면체가 더욱 논리적이고 상상하기 쉬웠던 것처럼 정12면체와 함께 정20면체도 그 기발한 면 분포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 봅니다. 플라톤도 이러한 규칙, 특히 측면에 신성한 피타고라스 수 5개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수에 기본 12가 포함된 정12면체를 강조했었기 때문에 플라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감히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못했습니다. 20개의 면과 12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된 정20면체는 정12면체에 내접할 수 있으며 각 면의 중심에 꼭지점이 있고, 그렇게 정12면체의 20개의 꼭지점에 삼각형면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메시의 교차점에서 5개의 플라톤 다면체의 꼭지점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12면체는 우리 행성의 미묘한 에너지 그물망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숫자만 나오는 이 두 다면체가 불러일으키는 매혹적인 의미는 집단적인 무의식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기술했던 사람은 바로 플라톤이었지만, 플라톤이 입문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이미 비밀지식의 신비와도 같았음에도 그 존재 자체는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고체의 모양과 가장자리에 홈이 있는 돌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피부끈의 잔해도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기원전 1500년, 즉 플라톤보다 1000년 전의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기원전 12000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사냥용 볼레아도라라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의미의 플라톤 기하학으로 들어가서 그리스 철학자는 대화편 파이돈에서 지구의 구조를 구형 정12면체로 묘사했을 때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지구를 정12면체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12면체라는 것은 구에 가장 가까운 다면체이고 각도가 가장 덜 눈에 띄는 그런 다면체이므로 거의 변형 없이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신축성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부풀린다면,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것의 구부러진 많은 면들은 구형 위에 놓일 것이고, 그 구부러진 오각형에 의해서 형성된 12개의 부분으로 서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을 분리하는 선들은 평평한 면이 있는 정12면체의 모서리와 동일할 것이며, 이 경우 확장되어 그 구를 둘러싸는 커다란 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은 구를 통과하는 여행에서 다른 면을 자르고 각각의 면은 5개와 교차하여 직각삼각형의 형태로 10개의 섹터로 나누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15개의 원이면 충분한데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10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12개의 오각형 면 중에서 구의 표면을 덮는 직각삼각형은 총 120개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곡선 오각형의 중심을 연결하는 것이 정삼각형을 형성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총 15개의 원이면 충분하며 그 이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10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12개의 오각형 면 중에서
구의 표면을 덮는 직각삼각형은 총 120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곡선 오각형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 정삼각형을 형성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형 정20면체의 20개의 면으로 각 면에는 앞서 언급한 직각삼각형 중 6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12면체에 삽입된 것이 정20면체입니다. 이 직각삼각형은 이 구조의 기본 단위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대화 티마이오스의 두 번째 부분에서 5개의 다면체가 구의 각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모든 다면체의 기초되는 이러한 삼각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 구조를 포착하기 위해 정12면체의 한 면을 북쪽에 배치하고 그 면을 중심으로 극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또 하나가 있고 그 사이에는 각각 5개의 면이 있는 2개의 줄무늬가 있지만 대륙과 바다에 대한 남북 오각형의 방향은 임의적이지 않고 우리가 배꼽이라고 부르는 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으며 그 이유는 전혀 난해하지도 않습니다. 북위 29도, 동경 31도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좌우선에 위치해 있는데 남극 대륙을 포함한 대륙과 섬의 표면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처럼 대피라미드를 통과하는 좌우선은 북쪽 오각형의 꼭지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네트워크의 연결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주요 선 중 5개는 남북면의 꼭지점을 통과하며 교대로 통과하는 좌우선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커다란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 에너지 그리드의 기본 단위인 이 120개의 직각삼각형에 대한 것은 이미 고대 이집트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은 아문라의 경우 이를 MR 삼각형이라고 불렀으므로 관련된 작업 전반에 걸쳐 이 이름을 존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 장례 문서에서 3개의 변이 같지 않은 이 부등변 직각삼각형은 바로 카의 필멸의 육체와 함께 인간의 더욱더 미묘하다고 간주되는 신성한 본질과 그리고 바 그리고 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 모양에 주어진 엄청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양은 8개가 2개씩 모여 생성된 대피라미드의 면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면에서 두 삼각형은 정확히 같은 평면에 있지는 않지만 육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매우 열린 각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몇 초 간격으로 연속적인 순간적인 조명을 동반한 즉 번개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한 관찰로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종사와 항해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지만 오늘날 컴퓨터화된 항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에서는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구면 삼각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산을 통한 단순화 작업에 따르자면 지구가 지구의 남북 방향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상상의 선 좌우선과 약 4만 킬로미터의 적도 둘레를 가진 완벽한 구형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곡선 삼각형 MR의 빗변은 415만 3041m 그리고 길이 352만 164m와 232만 2975m로 합산을 하면 정확히 1만 m가 됩니다. 여기서 곡선 다리 사이의 1.517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구형 삼각형에서는 합이 180도 이상이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중심에서 직각 꼭지점에 접하는 평면에 그것을 투영하면 또 다른 평평한 삼각형이 형성이 되어 정확히 1.618034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는 기자 대피라미드에 포함된 황금 숫자 파이의 관계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하학에서 변신거리 밑변과 꼭지점 사이의 수직선 및 밑변의 절반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균형과 아름다움의 수이자 피보나치 수열의 한계 그리고 세그먼트 두 부분 사이의 비율에서 그 합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를 공개할 때까지 그리스인과 고딕의 성당 건축업자 모두가
자신들의 건축학적 비율로 비밀리에 사용을 했던 지식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고대인들이 구면 삼각법과 평면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이라는 숫자를 갖는 행성 에너지 네트워크가 매우 균형 잡힌 구조이며 우주와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사시대 지도는 어떨까요? 소위 포르툴라노스라고 불리는 오래된 해양 제도는 중세에 사용된 선박용 지도인데 선박의 항해 방향 그리고 항구 위치, 해안의 특징 등을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해양 해도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대륙의 모양이 마치 변형된 것처럼 보이고 거리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비율을 차지한 듯 했고, 따라서 이 지도는 실제로 훨씬 오래된 지도에 매우 난해한 복사본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투영 시스템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오래된 지도 역시 모두 구형의 기하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카니스트리스의 지도입니다. 이는 이베리아 반도를 왕의 머리로 삼아 아프리카 여왕에게 마치 키스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유럽과 아프리카가 의인화가 되어서 왕과 여왕을 대표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에서 늘 이야기거리가 되었었던 피리 레이스 지도의 경우는 현재 얼음으로 덮여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남아메리카와 남극 대륙의 개요를 매우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지도이자 이 또한 아주 오래된 지도의 바로 사본이었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 예에서 나열한 것들 역시 이러한 파격적인 지도 제작에 속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오늘날과 유사한 기술을 갖추었던, 아니 그 이상의 기술을 갖춘 매우 오래된 고대 문명의 구성원들이 그린 지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도 분명 비행기가 있었던 걸까요? 어쨌건 앞서 언급한 카니스트리스 지도와 같은 일부 지도에는 일반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MR 삼각형 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자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의 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고대 서부의 가장 중요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그 항구는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분류되는 그런 멋진 등대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래된 사본에서 그것이 바로 지도의 중심이 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날강 삼각주의 발팀 마을 근처에 있는 베데트라고 불리는 자오선의 한 지함이 바로 그 핵입니다. 이 자오선과 수직대원의 교차점은 두 개의 오각형 변의 중심에 있으며 4개의 MR 삼각형을 정의하고 이집트 제국의 영향력을 표시하는 마름모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이 15개의 커다란 원, 각각 10개의 MR 삼각형에 있는 12개의 오각형, 그리고 62개의 교차점이 지구를 둘러싸는 에너지 그리드를 형성하지만 이를 확장하여 비교하다 보면 호주의 3분의 2가 넘는 MR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점과 선 중 일부가 하나의 국가에 위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5개의 선으로 구성된 정 12면체의 오각형, 그리고 3개의 선으로 구성된 정 12면체의 삼각형, 그리고 2개의 MR로 구성된 마름모의 3가지 유형의 십자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 반대 극성이라도 이를 연결하는 선을 통해서 에너지 전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선처럼 보이는 5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오각형이 가장 화려한데 그중 정확히 하나가 그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참조하는 경우의 하나지만 서로 다른 구성원의 다른 교차점을 결합한다면 또 다른 구성원의 조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며 이에 대한 명칭을 보조 네트워크라고 이제부터 부르겠습니다. 그 안에는 오각형의 중심 각도 사이에 이 등분선으로 또 다른 5개의 큰 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 20면체의 삼각형의 세 원의 교차점에는 9개가 더 포함되며 4개의 MR 사이의 두 선의 교차점에는 10개 이상의 보조 네트워크가 더 포함됩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곳을 통과하는 원의 거미줄과 비슷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풍수에서 말하듯이 지구의 힘줄을 지정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용어였던 일부 지맥 또는 용맥은 마치 부차적인 것처럼 보이는 레이아웃과 일치하고 있지만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 15개의 네트워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매듭을 통과하는 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이죠. 과거 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는 부풀려진 풍선과 같이 장력을 받는 탄성구를 현미경 사진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앞서 설명한 성과 유사한 벡터 장력의 정교하고 매우 복잡한 메쉬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더 낮은 규모에서는 보조 메쉬의 노드를 서로 연결하거나 기본 메쉬의 노드와 결합하는 다른 선 또는 3등급의 레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다른 레이들이나 드래곤 베인에 개입하는 선과 유사하며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드래곤 베인은 소위 풍수의 개념에서 말하는 용맥, 즉 산맥을 흐르는 에너지의 통로를 말하는 것이죠. 어쨌건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까지 다른 더 미세한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모세혈 혈관처럼 보이는 것들은 자오선을 기준으로 그 선이 약 4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양극 및 음극 노드가 교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트만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자오선과 평행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2m,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2.5m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선에 대한 설명, 선이 지표면에 형성하는 형상,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십자가 및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위치를 모두 포함하여 그 역사적인 배경과 기하학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이게 다 뭘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철학적인 추측보다 더욱더 확실한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레이들과 1차는 노드, 그리고 2차 및 3차 라인에 대한 최고의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1977년 폴 드버룩스는 드래곤 프로젝트에 착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초저주파, 자기장, 그리고 이온화 및 방사능에 대한 수많은 측정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연구는 바로 신틸로미터를 사용한 B입자의 측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틸로미터라는 것은 방사선을 검출하는 성광 계수기로서 방사선이 신틸레이터와 반응하여 발생하는 그런 가시광선을 측정하여 방사선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주변 지역의 기록과 완전히 달랐으며 달의 위상과 태양의 뜨고 지는 현상에 따라 변조되었고 춘분 동안 훨씬 더 강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에너지가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점을 찾기 위해 거리 및 하트만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수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드가 위치한 장소에 대한 그러한 특수성을 제외한다면 이처럼 굉장하다거나 훌륭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교차점과 선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인데 이는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개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을 했지만 어쨌건 그들은 개구라라고 말하면서도 그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남들이 구라라고 하니 그것을 보고 구라구나 하고 확신을 하고 앵무새처럼 개구라다 하고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비행기와 함선 중 일부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들을 평행 우주로 이동시키는 차원 포털이 지구 곳곳에 산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과 시간의 과장된 국소적인 공률의 가장 강렬한 부분을 나타내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가 좀 더 가벼운 경우에는 비행기의 항법 장치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는 다른 현상이 또 있는데, 이는 훨씬 덜 신비하지만 반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로 감지할 수 없는 교란인 CAT의 경우인데 수많은 특정 수의 항공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CAT라는 것은 맑은 공기 난류를 말하며, 이는 15,000피트 이상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기류이고, 그것이 항공기에 매우 위험하며 기상 관련 항공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5에서 10%의 국부적인 중력 증가만으로는 비행기의 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증가가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이 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공기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현상을 계속해서 가속시켜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도달할 수 있는 하향 전류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차이가 거기에는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경로에 있는 비행기가 그 중 하나에라도 들어가면 해당 속도로 지상으로 끌려가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어를 유지하고 이 흐름이 점차 좁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쪽을 통해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조차 운이 좋지 않다면 고도가 최대 1만 피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비행기의 구조는 대체로 유지가 되겠지만 승객이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천장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비행 중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과거 스페인 아비아코 항공사의 한 비행기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파라마리보로 가는 도중에 이전에 레이더 화면에 전혀 의심스러운 점이 없던 가운데 갑자기 무언가 나타나 급작스러운 양력의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몇 명이 그만 집을 향해 던져졌고 깨졌습니다. 어디가 깨졌는지는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당시 승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한 뒤에 막 캐리어에 앉은 스튜어디스도 미처 안전벨트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도 머리로 상단 패널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음료 카트와 구명 물품들조차 공중으로 튀어올라 고정 장치가 부러지고 기내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추락하자 모두가 천장에 붙어 비명을 고래고래 지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게 그 비행기가 3,000m 높이를 하강하는 이 난기류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야 모두가 격렬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좌석이 바닥에 접혀있던 곳에 한 승무원 같은 경우 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무려 몇 달 동안이나 출근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비행기 변기 탱크의 배설물이 변기 밖으로 새어나와 그것이 천장에 스며들었고 이후에 그 내용물이 비행기 장치 내부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마디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행기는 마나우스에서 북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동일한 적도선에 있는 두 선의 교차점을 통과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유형의 10개의 매듭은 적도에 비스듬히 위치하며 이는 에너지적으로 연결하는 선 역할을 하면서 그 강도를 향상시킵니다. 이 매듭은 아마도 우주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산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같은 장소를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과거 어느 해 12월 도쿄와 하와이 제도간을 비행하던 일본 항공 JAL의 보잉 747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이륙한 지 2시간 후 이들 수상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진입했고 그때 갑자기 양력을 잃고는 10,000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승객과 승무원들 사이에는 즉시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승객들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벨트를 느슨하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덕분에 그만 대부분 화물칸에 내던져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수많은 사람이 다쳤고 그중 여성 한 명은 여행 가방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가자 그때 비행기 조종사는 강제로 일본 수도 공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시 비행기가 이동한 지역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5개의 매듭이 모이고 있던 2개의 고리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8년 BOAC, 즉 영국 해외 항공의 보잉 707은 당시 운이 매우 좋지 않았는지 맑은 공기 난류인 CAT에 들어갈 때 공중에서 분해가 되었습니다. 일본 남부의 교차점에서 주요 네트워크 라인이 이어지는 후지산의 외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들은 주로 화산 근처에서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영역에 관련된 전체 라인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인간과 인간의식의 변경된 상태는 물론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의 일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측면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의 일부는 지금은 사라진 문명의 유람이 있던 곳에 있었습니다. 저의 영상들에서 가끔 다뤄봤던 태고적부터 특이한 힘이 감지되는 그러한 성역과 함께 종교적인 건물을 수용해온 많은 성스러운 장소에서는 이러한 점이나 교차하는 십자 라인들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이면으로는 이러한 에너지 흐름은 조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그들의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땅의 비옥함과 가축의 건강을 증가시키고 기후나 비 또는 기타 유용한 목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맨히르, 즉 고대 선돌 또는 거석들을 가지고 늘상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대 거석의 비밀 중 하나를 여러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스코틀랜드의 핀두원 공동체는 열악한 기후와 나쁜 토양에서도 비료를 사용할 필요 없이 엄청난 크기의 야채를 수확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식물 및 식물을 보호하는 진정한 실체와의 매우 특별하고 친밀한 영적인 연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의 생각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합니다.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에서 북극까지 스페인을 통과하는 에너지 좌우선은 또 다른 신비한 영토인 네소의 서쪽 기슭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수를 발생시킨 단층을 따라서 핀드혼 그곳에 도달하는 인공적인 에너지의 가지를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핀드혼은 강력한 2차 전류를 방출할 수 있는 2선 접합선까지의 거리가 불과 80k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장소와 관련하여 좌우선이 형성하고 있는 각도와 부다페스트를 통과하는 각도의 2등분 선인 알제리 매듭에서 시작하는 보조선들은 바다 근처의 시베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또 다른 매듭을 만나는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의 원입니다. 또한 후지산을 가로지르는 좌우선이 지나가는 곳으로는 아마도 무식하게 2차적인 곳으로 분류한 바에 따르면 스페인의 몬세라트도 바로 그 선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소 중 일부에서 소위 차원감 포털이 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UFO의 출현과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곳에서의 목격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UFO로지컬 통계 측면에서도 보자면 완벽하게 검증되고 또한 고려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유에너지의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한 차원과의 상호 연결에 대한 용이성은 더 높은 차원 수준에서 0점 에너지를 포착하고 현재는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이러한 에너지 생성계 중에서
그 일부의 작동을 매우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동은 매우 산발적이며 그것이 이동하기라도 한다면 에너지의 실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에너지 흐름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러한 포털 위치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부 UFO가 이러한 트릭을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UFO가 그러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이는 이미 언급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점과 함께 향후 이러한 노드나 선들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다방면에서 가늠할 수 있는 소위 지구 행성의 맥박이라는 것은 이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특히 민감하여서 현재 상당히 훼손된 지구 가이아의 건강을 진단하는 동시에 지구 에너지의 포인트를 결정하는 마치 전 지구적인 침술과 같은 그러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러한 영역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극성 간의 불균형을 수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업에는 제2차 및 3차 그 이상의 수준들을 포함하여 지구행성 내부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 구면 기하학을 아주 기발하게 적용을 한다면 이 모든 점을 커다란 원으로 연결하고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가지 수준에서의 지도의 특정한 영역의 선을 알게 됨과 동시에 가장 활동적인 지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지구 행성에 존재했던 신비로운 교차점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지상에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류에게 숨겨졌던 진정한 지구의 지도를 밝혀내는 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이제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모든 판단과 선택을 맡기기로 하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